1919년 8월 15일 광복절, 23살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의 아버지, 즉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아가야, 내가 개인적으로 너한테 상의할 일도 좀 있고 선물도 줄 게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시간을 좀 내주거라.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친부모 같은 사이라서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던 A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 사고 소식을 토대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23살의 여성 A씨는 어떤 사유인지 가족과 오래 떨어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 빈자리를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이 채워줬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시부모, 예비 시부모 하면은 좀 불편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면 힘들어지는 그런 사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A씨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랑 진짜 한 가족처럼 잘 지내는 게 너무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이 옷도 사주고 반찬이나 포도즙 이런 것까지 살뜰하게 챙겨서 잘 보내줬다고 하고요. 제사 때 찾아가기도 하고 명절도 같이 보내고요. 해돋이 보러도 가고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거예요. 시부모가 너무 좋아서 이게 A씨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예비 시아버지 55살 김씨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A야, 광복절날 시간 좀 낼 수 있으면 아버지한테 연락 좀 하거라. A씨는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이 늦어서 죄송해요 하면서 광복절날 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예비 시아버지가 좀 이상한 당부를 해요. 네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인의 아들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개인적인 일이니까 너한테 상의할 게 있으니 무슨 일인지는 물어보지 말고 시간 좀 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좀 이상하다? 뭔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A씨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워낙에 이 예비 시부모랑 친딸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이상하다는 느낌이나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 나섭니다. 예비 시아버지 김씨는 이렇게 A씨를 따로 불러내서 차에 태워가지고 시외로 나갑니다. 이 시아버지가 경기 남부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저기 경기 북부 포천까지 아주 먼 거리를 예비 며느리를 태우고 가요. 가는 길에 이제 조금 이상하다 싶으니까 A씨가 묻습니다. 아버님,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씨가 내가 너를 방치해두고 해준 것도 없어가지고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하더랍니다. 상의할 일이 있으면 동네 카페에서 사실 조용히 만나도 되고 선물을 주고 싶어도 그냥 하다못해 차에서 줘도 되는데 뭐 한다고 이 멀리 포천까지 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갔을까요? 더 이상한 건 가는 길에도 웬일인지 김씨는 휴대폰도 꺼놨었다 그러고 며느리의 SNS로 아들 위치까지 수시로 확인을 했다고 해요. 혹여나 찾아올까 연락이 올까 체크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뭔가 점점 더 이상하죠? 이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냐? 포천에 있는 한 무인 펜션이었습니다. A씨도 이쯤 되면 좀 당황스러웠겠죠. 아무리 서로 가깝게 지내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했더라도 예비 시아버지랑 사실 단둘이 이런 외딴 펜션에 올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 시아버지 김씨가 별안간 예비 며느리 A씨의 두 눈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선물을 줄 게 있으니까 기다려 하더니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너도 좋아할 거야. 너는 뭐가 나오나 보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뭐가 나오나 보자? 이게 무슨 소릴까요? 그런데 그 순간 A씨는 갑자기 팔에 따끔한 느낌을 느낍니다. 욱신하고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깜짝 놀라서 얼른 수건을 헤치고 봤더니 예비 시아버지가 자기 팔에 주사를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을 본 A씨는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을까요? 이게 사실 독극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내 머리는 아파오고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놀란 A씨가 이제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김씨가 못 나가게 붙잡아요. 근데 막 욕설도 하고 눈빛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너무 징그럽죠? 겨우겨우 A씨는 예비 시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나왔고 곧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8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김씨는 타고 왔던 렌터카를 가지고 재빠르게 튑니다. 얼마나 급하게 허겁지겁 도망을 갔는지 사용했던 주사기도 놓고 헐레벌떡 떠났어요. 경찰이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 A씨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좀 진정을 하고 내가 어떤 주사를 맞았다 하면서 주사 맞은 바늘 자국을 보여줍니다. 사실 경찰은 처음에는 좀 황당했어요. 경찰서로 신고가 와가지고 가봤더니만 주사 자국이 있고 한데 웬 정신없어 보이는 여자가 우리 예비 시아버지가 그랬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싶었겠죠.
펜션 내부를 샅샅이 수색해보는데 화장실에서 안경통에 담겨있는 주사기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CCTV를 보니까 정말 예비 시아버지 김 씨가 차 타고 헐레벌떡 급히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경찰은 급히 A 씨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해보는데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 시아버지 김 씨가 자신 아들의 여자친구, 즉 예비 며느리 A 씨한테 몰래 주사로 놨던 건 마약, 필로폰이었던 거예요. 아까 김 씨가 너는 뭐가 나오나 보자, 너도 좋아할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마약을 하면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막 하고 좀 변하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행동하나 보자, 뭐 이런 의미였던 걸까요? 이 정신 나간 나이가 50대 중반이나 먹은 아저씨가 며느리를 중독시키려고 했던 걸까요? 사건 이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이 A 씨한테 연락이 왔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하도 너한테 가보라고 해서 너 괜찮은 거지? 뭔 일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근데 A 씨가 연락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냥 연락을 다 씹었대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못 믿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 이 모든 사건의 시발점인 김 씨는 대체 어떤 인간이었을까요? 김 씨는 버스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뭐 평판도 좋고 인정받는 그런 팀장이었대요. 활달한 성격으로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봉사활동도 다녔다고 합니다. 가증스럽죠? 그런데 A 씨가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막상 그들에 대해서 막 속속들이 잘 아는 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집에 가더라도 집 앞까지만 가고 그 집 안까지는 안 들어갔대요. 그 시부모가 집이 누추하다 어쩌다 하면서 밖에서만 만났었나 봐요. 이것도 좀 수상한데 더 이상한 거는 본인이 마약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몰래 주사를 놓는다? 이게 흔한 범죄 형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A씨랑 가깝게 지내면서 이게 그루밍 범죄의 한 일종인 것 같은데 상대의 신뢰를 사고 함부로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한 전문가는 A씨가 이제 용감하게 잘 빠져나와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이 범죄가 김씨의 의도대로 성공을 했다면 세상에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추악하고 역겨운 범죄를 저지른 김 씨, 역시나 알고 보니까 12년 전에 필로폰 투약 전과가 있는 마약 사범이었어요. 경찰은 김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아까 김 씨가 이제 도망갈 때 렌터카를 끌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렌터카는 가평 야산 인근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망친 거예요. 당연히 휴대폰도 꺼놓고 대포폰까지 사용합니다. 이게 초짜의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경찰은 가장 먼저 가족들부터 조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조력자가 아닌지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대요. 사실 남편이 약을 하는데 아내가 모를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은 깜짝 놀랍니다. 일단 아들은 아버지가 마약 사범인지 모르고 있었고, 아내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제 협력하겠다고 하니까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죠. 경찰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요. 근데 김 씨 휴대폰이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 한 남성이랑 지속적으로 통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경찰이 이제 그 통화 상대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급습합니다. 이 남성은 계속 모른다고 계속 잡아떼다가 아무튼 뭐 김 씨를 잡을 수 있게 협조하겠다라고 나중에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가족들도 협조를 하겠다고 했고 이 조력자로 의심됐던 남자까지 경찰의 편에 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을 시켜서 범인 김 씨랑 약속을 잡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 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면 바로 이렇게 쫙 체포를 할 작정이었어요. 이 남성이 김 씨랑 통화를 하면서 약속 장소, 시간 이런 거 막 얘기하는 동안에 사실은 경찰이랑 같이 차에 타가지고 이동 중이었는데, 근데 이 시기가 배신을 때립니다. 형사가 같이 이동하는 길에 차 안에서 뭔가 깜빡깜빡거리길래 이렇게 봤더니 전화를 안 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은 줄 알고 이 남성이랑 경찰이 나눈 대화를 수화기 너머 건너편에서 김 씨가 다 듣고 있었겠죠. 결국 김 씨 체포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 범인 김 씨가 조력자 남성한테 문자를 보내옵니다. 자수하겠다라고. 형사는 조력자 남성을 통해서 김 씨한테 자신의 번호를 전달했고 실제로 형사한테 김 씨가 자수하러 가겠다라면서 전화가 와요. 근데 자수를 할 거면 그냥 빨리 와서 하면 되지. 자수하겠다는 연락만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못 믿었죠. 아니나 다를까 자수하기로 한 날에 현장에서 기다렸지만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 열흘째 되던 날 밤,
김 씨가 또 형사한테 문자를 보내옵니다. 제가 분명히 자수한다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이번 주에 의정부 검찰로 자수할게요. 아무튼 저 때문에 고생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 30분 뒤에 이틀 뒤 포천 정문 앞 10시에서 11시에 팀장님 뵙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지금 이게 뭐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건지 뭔 속셈인지 뭐 의정부로 가겠다, 포천으로 가겠다, 장소, 시간 이런 걸 계속 바꿔요. 담당 형사는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답장을 보냅니다. 근데 뭐 이 범죄자를 진짜로 믿은 건 아니겠죠. 자, 약속했던 8월 27일 당연히 또 안 나타납니다. 형사들도 이쯤 되면은 이제 약이 오를 대로 올랐겠죠. 원점부터 다시 철저한 재조사를 시작하면서 CCTV부터 샅샅이 살피기 시작해요. 이때 김 씨 아내 차량도 사실은 추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찍힙니다. 설마, 네, 설마 했던 일이 맞았습니다. 운전자는 김 씨의 아내, 그러니까 피해자 A의 예비 시어머니겠죠. 그리고 그 옆에 탄 인간은 범인 김 씨. 그러니까 사실은 김 씨의 아내도 조력자였던 거예요. 이쯤 되니까 범행 이후에 피해자 A씨한테 김 씨의 아내가 연락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뭐 아버지가 너한테 가보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연락했던 것도. 그리고 경찰한테 막 깜짝 놀라는 척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죠, 이 가증을 떨었던 것도 너무너무 소름 끼칩니다. 경찰도 범죄자와 그 주변인을 어차피 뭐 100% 믿지는 않았기 때문에 차량 추적을 하면서 조사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도망가는 루트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인근 관할 경찰서랑 공조해서 검거 작전을 펼칩니다. 중간에 김 씨의 아내와 김 씨가 탄 차량을 다른 관할 경찰이 세워요. 그리고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막 미친 듯이 도주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자수하러 가고 있는데 파출소에 잡혀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경찰이 막 차량 7, 8대를 제치면서 추격전을 벌인 끝에 이들은 용인에서 결국 붙잡힙니다. 그리고 담당 형사한테 인계가 돼요. 12일간의 도주국이 이렇게 막을 내린 거예요. 지금 괘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일단 당연히 김 씨, 마약 강제 투약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폭행 계획은 없었다고 주장해요. 예비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랬다. 약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자기 속내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둘이서 술 한 잔을 사실은 해도 되는 거고 조용한 데서 차 한 잔을 하면서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무슨 예비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약을 강제 투여하는 정신 나간 시아버지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폭행 계획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 초기에 좀 애를 먹습니다. 형사가 집요하게 추궁을 하기도 하고 압수 물품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 있나 없나 살펴보다가 하나를 발견을 하는데 펜션에서 발견했던 주사기 있죠. 그 안에 필로폰 말고 다른 약물 성분이 없었는지 이걸 의뢰했더니 파파베린이라는 성분이 검출이 돼요.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래요. 관계 시에 이제 좀 오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투약하는 약물인데 김 씨가 이번에도 그거 그 전립선 비대증을 위한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다가 또 나중에는 와이프랑 관계할 때만 쓴 거다.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을 시전하면서 이제 끝까지 발악하면서 이제 성폭행 계획을 부인하다가 결국에는 강간 상해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아서 1심, 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4년 전 일이니까 사실 뭐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인간이 다시 슬며시 우리 사회로 흘러들어올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소름 끼칩니다. 자, 그 다음은 김 씨의 아내. 이 사람도 괘씸하죠. 일반인의 법 감정으로는 뭔가 달게 처벌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친족 상도례라는 특례 조항이 있어서 김 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는 처벌을 못한대요. 그런데 이제 아내의 차량을 수색하다가 주사기 160개가 발견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부가 약을 같이 한 거예요. 아내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약을 하면 증거를 바로바로 없애는데 김 씨는 뭐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사기를 다 보관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내도 마약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막 이래 놓고서는 형사분들의 뒤통수를 쳤던 그 조력자. 아주 눈물 나는 의리를 보여줬던 이 조력자는 김 씨 검거 후에 또 의리 있게 면회를 왔다가 그 길로 자연스럽게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스무스하게 이제 체포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A씨는 사건 이후에 병원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하고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합니다. A씨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미운 마음이 들기보다는 그냥 사람이 무서워졌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살면 되니까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만 계속 정신을 더 차리려고 애쓰는 이 상황이, 사실 정신 나간 인간들은 정신 차리자 이런 생각을 애초에 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좀 화도 나고 속상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